예, 우리 세 분의 발제자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김광석 실장님께서 발제하신 내용들을 보면 이 팬데믹 이후에 그런 그 큰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어느 CEO나 CFO도 하지 못했던 기업과 산업 환경의 변화가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 실장님의 발제를 보면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와 또 세계 경제가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 수요 또 이에 따르는 정책의 변화가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면은 더욱더 이렇게 불확실성과 또 그런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졌다고도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세 분께 하나씩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또 토론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광석 실장님께 좀 아주 쉬운 아주 간단한 질문을 우선 좀 드려보겠습니다. 발제하신 부분의 뒷부분에 보면 이제 유가가 하락하고 또 디플레이션이 우려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서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각국들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서 팬데믹 이후에 지원책을 강화를 하면서서 막대한 통화량을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통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통화 가치가 떨어질 때 보면 물가 오히려 상승 압력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오히려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디플레이션 우려도 있지만 또 아까 전망하신 것에서 보면은 2021년도에는 경기 회복세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물가 상승의 그런 유발 효인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요. 바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 기사에 코멘트를 그런 말을 했는데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여러 현상들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이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이한 일 또 한 가지가 지금 주신 질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월스트리트과 메인스트리트 간의 격차, 갭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말 그대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 양적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산 가치는 이제 상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든가 부동산 가치 이런 여러 자산 가치들은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월가 소위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자산을 보유한 자는 부자가 되는데 반대로 이 대규모 양적 완화와 같은 여러 정책들, 경기 부양책들을 발휘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 회복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물 경제 회복이 지연된다는 측면에서 메인스트리트, 서민 경제는 여전히 힘들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부양적으로 다 강구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자산 가치는 올라가는데 소위 실물 경제 회복은 더디고 대규모 실업으로 인해서 소득은 줄어드는 소득의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인플레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2021년까지 그리고 2년까지 페드는 기준금리 가장 낮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를 계속 현재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뭐 추가 완화는 아니다라는 표현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과 같은 저금리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근데 이렇게 기준금리를 이만큼까지 내리는 과정에서도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이 기이한 현상은 소위 수요 부족에 따른 것이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원자재나 내구재나 각종 수요 투자와 소비 부진에 따른 수요발 이 물가 하락이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한다고 전제했을 때 코로나19가 지속된다라는 전제하에서는 물가가 반등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혹시나 또 동원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수요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기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하긴 어렵다. 다만
지금 인플레가 발생할 만한 여지는 마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만약에 종식이 되는 그런 공식적인 선언이 있다든가 치료제가 개발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보복적 소비가 발생하고 보복적 투자가 발생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낮은 금리와 양적 완화적인 이런 통화 정책의 상황하에서 또 급격한 인플레가 발생할 수는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코로나19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 전개의 양상에 따라서 계속 디플레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으로 가느냐 아니면 종식과 함께 엄청난 또 인플레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또 극단적인 사례가 전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90년대 말에 동남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규모 그런 외환 위기가 발생을 했었고요. 2007년 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한 직후에 오히려 해외 직접 투자가 활성화되고 또 각 국가들의 어떤 경기 활성화에 의해서 경기 회복세가 급격하게 진행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 실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또 그렇게 될 건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책과 또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수요 부족에 인한 그런 침체라면 개별 기업의 차원에 있어서는 그 기업의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고유한 클라이언트들을 어떻게 확보를 해나가고 특화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개별 기업의 그러한 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윤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 참 흥미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력을 중심으로 생산 체계를 운영해 왔던 것이 많이 좀 바뀌어져요. 그것이 이제 리스크로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근로자들에 의한 어떤 그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었었고 그 리스크를 좀 이제 해칭하려는 그런 그 제조업의 구조와 체질 변화가 예고되어 있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게 지적하신 점이 제조업만이 아니다. 이제는 이제 비즈니스화를 해야 된다. 서비스화를 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라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니 우리 기업이 제조업을 하면서 여기에 전문화시키고 또 집중하기에도 버거운데 경쟁력을 만들어 나기도 버거운데 공장 밖에 나가서서 서비스화까지 또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 여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더구나 더 나아가서 우리 좀 중소기업들 경우에 있어서 보면은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이런 서비스화를 해 나가려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또 플랫폼을 이용을 해 나가는 즉 뭐 공유 경제를 활용할 수 있다면은 참 좋을 텐데 일부 기업들은 또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하거나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공유 경쟁을 편성할 수 있는 이런 여력과 투자가 좀 부족하고 그렇다면 우리 경제 전체에서 산업 차원에 있어서 이러한 그 공유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조업의 체질과 구조가 공유 경제를 좀 편성하는 쪽으로 좀 바뀌어 나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그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상당히 이제 큰 어떤 제조업의 어떤 헤게모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부터 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0세기가 제조업이 이제 제조업 관점에서 생산의 시대였다면은 저는 21세기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를 보면은 잉여의 시대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생산의 시대에는 많이 찍어내고 빨리 값싸게 찍어내면은 팔리는 시대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조 기업들이 조금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할지, 뭐 노동비를 줄일지, 설비비를 줄일지, 운영비를 줄일지,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효율을 추구해서 어떤 어느 정도 퀄리티의 제품을 빠르게 생산해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 밸류 체인이 이렇게 이제 아주 효율적인 구조, 어떤 원가를 축소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이런 방식으로 성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21세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조업 자체의 흐름이 많은 제조업의 영역에서 그 잉여의 시대,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재화 자체의 생산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대는 아니다라는 거고 거기에 이제 한몫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이라는 거죠. 이제 디지털 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제품이나 어떤 유형 자원의 시대가 아니라 무형 자원의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자체 컨셉이 이미 21세기 들어오면서 많이 변화하고 있던 찰나였고 거기서 이제 코로나를 딱 맞으니까 그나마도 남아있던 유지하고 있던 제조업마저도 이런 다른 변수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아까 이제 잠깐 발표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조금 덜 중요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그런 부품까지도 이제 챙겨야 되나?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막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려고 막 그렇게 이제 분화시키고 분업해주고 이렇게 해놓은 구조가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큰 변화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중소기업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결국은 제조 자체, 기존의 제조업들, 기존의 20세기 후반을 주도해오던 제조업의 영역의 성장, 그러니까 제조 생산 자체의 영역의 성장은 이제는 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럼 그들이 지금까지 가져가던 어떤 수익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럼 그 수익을 어디서 채울 것이냐라는 것이 바로 디지털 서비스라는 거거든요. 디지털을 이용해서 생산 기지를 첨단화시키고 스마트화시키는 것이 어떤 스마트 팩토리라는 영역이죠.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생산 중심으로 보는 거고, 디지털 기술을 전 밸류체인, 제조업의 전 밸류체인으로 확장시키면은 이제 고객과 데이터로 연결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공급사 혹은 수요사와 같이 뭔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새로운 또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이미 선진 기업들은 그런 쪽으로 비즈니스를 옮겨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한 대 더 맞으면 정말 정신 차리게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회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중소기업들이 이제는 정말 그 글로벌 밸류체인사의 일부 품목만을 생산하는 제조 생산 효율 이런 쪽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눈을 크게, 시각을 크게 가지고 다른 영역에 특히 이제 서비스 디지털 부분에 어떤 확장된 개념이 필요하다. 첫 번째 그런 거고, 그래서 그 말씀하신 데이터나 플랫폼을 구축하려면은 중소기업들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스마트 공장 정책이 사실 조금 적합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게, 뭐 이전 정부부터 시작됐죠. 스마트 공장의 정책을 보면은 뭐 1년에 10만 개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겠다. 사실 스마트 공장이라는 게 보급해서 되는 게 아닌 게 각 섹터마다 특성이 다르고요. 기업마다 디지털화 수준이 다릅니다. 보통 선진 그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기업들이 제시하는 스마트 팩토리 5단계, 보통 5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레벨은 1단계, 2단계 지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모든 기업에게 표준화된 스마트 공장 모델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각각의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공유경제, 사실 상당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어찌 보면은 조금 그 디지털 그 스마트 공장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그 단계부터 조금 맞춤형으로 섹터별 혹은 기업별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그 공유경제를 활용한다면은 유사한 디지털 수준, 아까 말씀드린 5단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 섹터의 특성은 무엇인지 유사한 그룹을 나눠서 그 그룹마다 맞춤형으로 데이터 공유, 기술 공유 이런 어떤 플랫폼을 제안을 한다면은 그건 조금 더 효과적인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결국 이제까지 우리가 많이 논의해 왔었던 기업 간 그리고 산업 간 융복합화와도 직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기업의 활동이 비즈니스를 창출해내는 거라면 나는 제조업이다, 나는 서비스업이다, 이러한 업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산하고 또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높여서서 거기 그 가치로부터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또 고객 기업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기술 혁신 또 제조업 중심의 그런 구조가 탈바꿈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호 소장님과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카카오 모빌리티, 우리 혁신 기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드레스 코드도 아주 그 모빌리티에 맞는 모빌합니다. 네, 우리 카카오 모빌리티에 계시는데요. 우리 이 소장님께서 발제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보면. 기존의 그런 혁신 기술들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ICT 분야에 있어서 혁신 기술들이 있었는데 이번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것이 확
이렇게 부상하게 되었었고 더욱더 박차를 가해지게 되지 않은가. 즉 산업 현장에서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이제 로봇화 또 자율화 또 이렇게 되어 간다라는 말씀이셨었고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그런 디지털 뉴딜 정책과도 맞물려져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일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는 그런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AI 기술이라든지 어떤 이런 로봇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그 몇몇 기업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몇몇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의해서서 또는 특정한 기술 개발에 근거해서 이렇게 확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그런 기업들은 이런 기술 개발을 직접 하기보다는 개발된 기술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기술 개발을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개발된 기술들을, 혁신 기술들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 있어서 혹은 업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어떤 게 될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레디컬 체인지가 변혁이 일어나게 되었었는데 이때 우리가 우리 사회와 경제의 빨리빨리 문화가 여기에 장점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정부와 기업 쪽에서 이런 활용도를 높일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이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좀 로봇화와 자율주행차라든지 또 뭐 VR 증강현실이라든지 뭐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흐름 속에서 기업들이 눈여겨봐야 될 그런 기술 변화의 체킹 포인트들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빌리티에 계시니까 모빌리티 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저도 끊임없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뭐 정확하게 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기술에 대한 경험이 확대된다라는 측면은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에 이제 감염될 위험이 높아져서 이런 실질적인 그런 이유보다는 사람들의 심리적, 그러니까 소비자들 관점에서 코로나로 인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있을 텐데 이 불안감들을 기업들이 뭐 어떤 형태로든지 잘 이용하게 되면서 이 신기술들이 이제 새롭게 또 조명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인공지능도 그렇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나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뭐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다 있었던 기술이지만 코로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감에 편승해서 이제 크게 확대되는 이제 그런 기회를 맞은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뭐 페이먼트든 아니면은 자율주행이든 로봇이든 이런 것들은 이제 응용 기술 쪽에 속하는 것이고 그 기능 그 중심에는 사실 인공지능이나 뭐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우리가 크로스 그 커팅 기술이라고 그런 기반 기술들이 있는데 이 기반 기술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과 투자 그다음에 거기에 이어지는 기술 개발 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반 기술 말고도 이제 응용 기술 측면에서도 기반 기술이 발전하면은 또 이제 응용 기술이 자연스럽게 후행적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응용 기술에 대해서도 뭐 그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이번 코로나 이후에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개가 뭐 따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이제 제조업 시대에는 하나의 큰 대기업이 있고요. 그 대기업 밑에 여러 가지 이제 협력 기업들이 쭉 줄을 서는 그런 구조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의 특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들 사이에 기술적인 격차가 크지 않다. 그리고 그 분야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누구는 이 뭐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면은 혹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면은 그 전 과정을 한 회사가 다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누구는 자율주행차에서 뭐 카메라 비전 센서를 잘하는 회사가 있고, 누구는 라이다 센서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누구는 뭐 인테그레이션을 잘하는 회사가 있고, 각각 영역별로
스타트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이제 잘하는 영역이 별도로 있을 텐데 각자가 잘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기술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는 기존과는 또 다른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우리 세 분께 발제를 부탁을 드렸고 또 이렇게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대면했었다면 우리 질의응답 시간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세 분의 발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 기업들, 우리 산업계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키워드는 변혁의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혁에 대해서 어떤 기업들은 또 어떤 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술 혁신을 통해서 과감한 도전을 이렇게 결정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기업들은 기존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를 해서 틈새를 좀 더 보강해 나가는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좀 더 신중한 그런 고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그런 그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안에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답이 있다는 겁니다. 제조업 중심에 있어서 또 서비스화를 이루어 나가고 기존의 글로벌 가치 사슬에 있어서 다시 리쇼어링을 하든지 혹은 다른 대체 그런 가치 사슬 구조를 만들든지 어떤 변혁과 또 그런 혁신의 그런 결정을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업역과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라는 것은 각 기업과 각 우리 구성원들의 그런 의사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이 불확실성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액션을 해야 되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경영전략 포럼을 통해서 하나라도 여러분 기업과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경영 전략 마인드에 도움이 되는 포인트가 생겼다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더벨 포럼에서 마련한 우리 경영 전략 포럼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